하여튼 암을 비롯한 만성병을 치료할 때는 이 음식을 해결하지 않고 치료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 안녕하세요. 약보다는 자연치유로 병을 치유하는 그 병원 없는 세상을 꿈꾸는 저는 한의사 상형철입니다. 제가 이제 임상한 지가 한 30년이 좀 넘었는데요. 그동안에는 특히 이제 요양병원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병원에 입원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었는데요. 지금은 입원하지 않는 방법을 자연치유 건강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체질 영양학, 이것은 이제 제가 붙인 이름은 아니고요. 2000년 이후에 그 현대 영양학에서 특히 미국 쪽에서 사람에 따라서 영양적인 어떤 것이 흡수율이라든가 뭐 이게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라고 해서 이름 붙여진 언어인데요. 지금까지의 현대 영양학이 우리가 이제 칼로리 영양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은 체질 영양학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차가운 사람인지 따뜻한 사람인지 또 위장이 좋은 사람인지 또 약한 사람인지 뭐 이런 음성 체질인지 양성 체질인지 동서양의 동양과 서양의 어떤 영양학을 같이 통합하는 이런 과정에서 나온 언어인데요. 사람의 영양이 사람마다 흡수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현대 영양학이 대체적으로 기초 대사량을 계산을 해서 그것을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섭취를 하면은 그 사람의 건강에 도움이 될 건지 이런 것들을 과학적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체질 영양학은 사람에 따라서 먹는 것을 달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칼로리보다는 하여튼 몸이 차가운지 따뜻한지 소화기가 건강한지 아닌지 뭐 이런 것을 보고서 식품물 구성을 좀 달리 해야 된다. 라고 하는 학문 체계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체질 영양학에서 핵심, 물론 칼로리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 건 아니에요. 칼로리도 당연히 중요시 여기지만은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음식이 들어와서 우리 몸과의 균형이나 조화나 이런 밸런스를 더 중요 여기죠. 특히 현대 영양학이 5대 영양소를 기초로 많이 해요. 5대 영양소는 다 아시잖아요. 탄지, 비타민, 미네랄 이렇게 기준으로 한다면 체질 영양학은 9대 영양소를 기초로 하고 있어요. 탄탄지, 비타민, 미네랄을 포함해서 물, 식이섬유, 파이토케미칼, 효소까지 이렇게 이 기준을 가지고 칼로리의 어떤 수치보다도 언제, 어떻게, 무엇을, 얼마나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먹어야 하는지는 이 생체 리듬에 맞게서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좀 나눴는데요. 특히 이제 여기에서 나온 이 칼로리 영양학이 아닌 체질 영양학에서 나온 이것이 이제 18대 6 간헐 단식이라든가 밤에 야식을 금지해야 된다든가 뭐 이렇게 물은 공복에 먹어야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렇게 가지고서 우리 몸의 영양학적인 것을 더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예, 하여튼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칼로리보다 훨씬 더 우리 몸의 건강을 접근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하여튼 체질 영양학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이제 같은 음식이라도 생으로 먹느냐 아니면 불에 익혀 먹느냐 그 음식 자체의 어떤 본성을 상당히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음식의 그 본성 9가지 영양소가 균형 있게 잘 들어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더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공을 하면 할수록 음식의 본성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 영양학이 가공한 거나 센 거나 칼로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큰 차이를 두지 않는데 체질 영양학은 그걸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미를 밥으로 먹었어요. 그러면 이건 벌써 1차 가공 식품을 먹은 거예요, 우리가. 왜 1차 가공일까요? 현미 속에 들어있는 9가지 영양소가 현미 자체에는 9가지 영양소가 그대로 다 균형 있게 들어있어요. 그 9가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탄탄지, 비타민, 미네랄, 물, 식이섬유, 파이토케미칼, 효소가 되겠죠. 요게 균형 있게 들어갔는데 불에 끓인 거예요. 현미밥은. 그럼 뭐가 사라지나요? 예, 비타민류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효소가 사라져요. 이 2가지가 사라진 음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미밥을, 그 좋다는 현미밥을 먹어도 건강해지지 않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미밥을 드신다면은 체질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 2가지를 보충할 수 있는 생채소 반찬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9가지 영양소가
균형과 조화 밸런스가 이루어지면서 건강한 식단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론인 거예요. 하여튼 그런데 더군다나 이제 백미라든가 백밀가루, 백색의 어떤 흰설탕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가공해 가지고서 어떤 식품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건 3차 가공 식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3차 가공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9가지 영양소에서 여러 가지가 사라져요. 어떤 것들이 사라질까요? 첫 번째, 껍질을 다 벗겨서 우리가 입맛이 좋게 만들었기 때문에 식이섬유 사라져버려요. 더군다나 이제 그 속에 들어있었던 물도 사라져요. 그 다음에 당연히 화이토 케미칼도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효소도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불균형한 그냥 탄수화물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암의 모기가 되고 우리가 염증의 모기가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지만 현대영양학은 이건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체질영양학은 칼로리보다 그런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긴다. 즉 9가지 영양소의 균형 있게 조화 그리고 밸런스를 가졌을 때 그때 우리 몸을 치유할 수 있는 음식으로서의 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체질영양학의 본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식이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지만 너무 과하게 되거나 하면은 그게 바로 우리 몸 안에 또 독소가 되는데 우리 몸에 독소가 되는 독소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생활 습관 속에서 좀 4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다. 첫 번째는 음식, 두 번째는 우리가 마음, 세 번째는 어떤 과로하는 이런 습관들,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는 혈액순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어떤 온도하고 관련된 거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음식 생활 독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암을 비롯한 만성병을 치료할 때는 이 음식을 해결하지 않고 치료한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죠. 근본적인 원인이 음식에서부터 시작했는데 그건 안 바꾸고 우리가 약만 갖고 그걸 치료한다 라고 하는 것은 원리에도 안 맞는 거죠. 끔찍한 농담 하나 드리면 이런 농담들이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 농담 아니에요. 가족을 일찍 죽이는 방법은 생각보다 너무 심플하다. 그 사랑하는 가족을 일찍 죽이는 방법이라고 얘기해요. 독소가 가득한 식단 따서 주면 돼요. 그러면은 빨리 죽는 것도 있지만은 삶의 질이 뚝 떨어지겠죠. 아프니까 이런 농담도 있는데 결국은 내가 먹는 음식이 곧 내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히포크라테스가 이야기한 것들도 이런 원리, 음식 때문에 생기는 질병들을 너무 많이 생기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자연의 본성에서 벌어진 이 가공식품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범람하고 있어요. 특히 또 이제 막 소비가 미덕이다 하면서 우리들에게 뭔가를 먹이려고 그래요. 많이 먹여야 돼요. 그래야 기업은 성장하고. 많이 먹이기 위해서 기업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거기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많이 먹을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 입맛을 조작하는 이런 일들이 하나의 문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막 음식이 가장 큰 생활 독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빈곤에서 온 병이었어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먹는 나라에 갖고 있는 빈곤병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또 풍요병, 너무 많이 먹어서 오는 풍요병이라고 하는 질병을 2개로 나눌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풍요병 대표적인 것이 암이에요. 암, 당뇨, 고혈압, 비만, 심장질환, 음식의 과잉으로 인해서 많이 먹어서 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구식 질병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주가 되고 이렇게 먹어 제끼면서 또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라고 하는 화라고 표현도 하고 스트레스라고 표현하는 그런 삶 이런 생활 속에서 이런 삶을 계속 살게 되다 보니까 음식과 화가 같이 만나서 정말 또 많은 병을 만들게 되고 또 심지어는 마음의 허기를 음식으로 이제 막 채우려고 하는 그래서 또 과식을 하게 돼요. 달달한 음식들이 이 정제 탄수화물로 만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또 자기도 모르게 마음의 허기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면서 또 과식하게 하고 이 세포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은 아니에요. 입이 좋아하는 가공된 음식인데도 그게 우리가 습관화되면서 또 음식생활 독소가 너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인병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미국이에요. 미국. 특히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나라 그걸 지금 쫓아가고 있어요. 하여튼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일수록 성인병이 많아진다. 먹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 주범이라는 거죠. 많이 먹어서 이 풍요병으로 고생하는데 거기다가요 또 영양제 막 이렇게 약 죽을 때까지 또 먹어요.
이런 기능성 식품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까지 또 막 이렇게 들어오게 되니까 결국은 먹는 것이 우리 생활 속 독소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가. 음식의 본성은 어떻게 보면 자연식이거든요. 음식의 본성은 9가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음식의 본성에 맞는 이런 건강한 음식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죠. 이런 것들에서 점점 멀어지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은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음식이 가장 큰 생활 독소다. 그 중에서도 점점 가공하는 음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질병은 점점 많아지고 여러분들은 아픈 상태로 오래 살게 되는 변화가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음식의 생활 독소를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질병의 치료의 길도 열린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세포의 체질을 이제 개선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왜 병이 갖고 계신 분들은 아까 이제 후속유전학에 의해서 세포가 체질적으로 병드는 체질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꿀 수 있다고 했잖아요. 4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 체질을 개선하는 법을. 일단은 그거보다는 우리 몸이 뭘로 이루어졌는지, 뭘로 만들어졌는지, 세포가 뭘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 세포는요, 뭘로 만들까요? 음식이에요. 음식으로 인해서 만들어져요. 두 번째 세포는 또 뭘로 만들어질까요? 4가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음식, 두 번째 마음, 세 번째는 습관이에요. 습관. 내가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가 온도입니다. 온도. 나의 어떤 흐름, 전체적인 혈액순환이라든가 대사 능력이라든가 소화기 능력이라든가 이런 흐름에 의해서 또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건강하냐, 병이 오냐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세포를 이루는 4가지의 어떤 구성하는 건데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자연의학적인 거 그리고 또 의학적인 히포크라테스 시대에는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우리 몸은 음식, 마음, 습관, 온도에서 이루어졌어. 그래서 그것을 바꿔야 치료가 돼. 지금으로 얘기하면 생활 습관의 이야기라고 지금은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체질을 개선하는 방법을 보편적으로 썼다는 거예요. 히포크라테스가 만병의 근원은 악액질인데 그 악액질을 4가지 체질로 나눴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그 체질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4가지 체질을 병든 4가지 체질을 건강한 체질로 바꾸는 과정은 이제 너무 심플해지죠. 체질을 개선하는 방법. 뭘 바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음식을 바꿔야 돼요. 자기한테 딱 맞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연의 본성에 맞게 본인의 자연과의 어떤 균형 조화를 이루게끔 9가지 영양소가 균형 있게 들어가는 그런 음식을 갖고서 건강한 체질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세포는요, 원래 건강한 세포들은 무조건 자연식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자연식을. 세포가 좋아하는 음식은 자연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돼요. 자연식 뭐죠? 9가지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그런 식품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이 자연식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공을 하면 할수록 뭐가 생겨요? 입은 좋아해요. 입은 좋아하는데 세포는 병을 치료하는데 좋은 체질로 가는 데 있어서 멀어지기 시작한다. 병이 된다는 거죠. 정제 가공한 탄수화물, 흰쌀밥도 들어가고 흰 밀가루로 만드는 것들, 흰 설탕, 여러분들 건강에 좀 안 좋다는 것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이제 2차 가공식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공을 하면 할수록 우리 몸에는 해롭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빵, 과자, 이걸 통해서 만들어진 빵, 과자,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것은 3차 가공식품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거 많이 먹으면요, 그냥 혈액이 말 그대로 탄수화물 덩어리잖아요. 끈적끈적해지는 거예요, 피가. 이걸 우리가 탁한 혈액, 아까 얘기한 악액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끈적끈적한 피가 이 속에서 흘러 들어간다고, 세포가 그걸 먹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세포가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죠. 이것을 개선하는, 이 세포의 체질을 개선하려면 첫 번째 음식을 바꾸셔야 된다. 아프신 분은 바꾸시고, 조금 덜 아프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 바꾸시고, 이렇게 하셔도 되겠지만은 하여튼 동물성 단백질이라든가 지방 이런 것들도 예외가 될 수가 없죠. 과다 섭취했을 때는 이 세포가 싫어하는 이 활성산소 같은 이런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세포 속에서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그걸 태우잖아요. 그때 끄름이 많이 나게 하는 이런 식품들이 이때 가공식품들,
특히 이제 동물성 단백질이나 뭐 이런 지방들을 많이 먹었을 때 이런 다량으로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결국 또 그런 걸로 인해서 피가 탁해지고 활성산소가 많아지고 이걸로 인해서 병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포의 체질 개선하는 첫 번째 이제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 마음이에요. 마음. 히포크라테스 시대부터 이 원인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세포의 어떻게 보면 체질 개선하고 우리 병을 치료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이죠.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자연의 본성에서 벌어지면 병이 가까이 온다,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의학을 만들기 시작했죠. 특히 마음의 본성. 마음의 본성은 뭘까요? 여기서 벌어지면 여러분들 병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의 본성.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기쁨과 행복으로부터 여러분들 멀어지면 세포는 당연히 병드는 체질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하여튼 세포의 체질을 개선하려면 두 번째,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사시면 돼요. 이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고요. 세 번째, 세포의 체질을 개선하는 방법은 습관이라고 그랬어요. 습관의 본성은 뭐냐면 길란 길로 가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병을 만드는 습관을 갖고 계셨다면 그건 계속 그 습관으로 가게 돼 있어요. 습관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심삼일이라고 의지를 박용해서 또 해도 과거의 습관으로 또 가는 이유는 본성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길란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튼 이 과로하는 습관, 정신적으로 막 피로해지는 습관, 이런 긴장된 삶을 사는 습관, 이런 것들을 바꿔야만이 세포의 체질이 개선된다는 거예요. 이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습관을 바꾸려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의지로 노력해도 쉽게 해결이 안 돼요. 다시 작심삼일이 되고 다시 돌아오는 일은, 이것은 뭘 바꾸셔야 되냐면 이 습관은 우리 몸에 다 기억이 돼요. 어디에 기억되냐면 호흡에 기억된다는 거예요.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 호흡 습관을 한번 자기 것을 보셔야 돼요. 자기가 호흡을 급하게 하는지 짧게 하는지 이걸 보시면서 이 호흡 습관을 바꾸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습관에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지금까지 긴장된 삶을 살으셨다면 아마 호흡이 짧을 거예요. 깊이도 짧고 호흡의 어떤 길이도 상당히 짧아질 뿐만 아니라 호흡의 숫자도 많아야, 제가 연구한 걸로 하면 2초 넘기기가 쉽지 않아요. 한 번 호흡할 때. 특히 암 환자들은 1초, 즉 3초를 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병원에, 요양병원에 입원해 누워 계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1초 하고 있어요. 이것을 최소한도 10초 하는 이런 훈련을 좀 쌓으시면 나도 모르게 그 바쁜 거, 화나는 거, 막 불안한 거, 이런 것들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이 호흡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 이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면은 이제 그걸로 인해서 또 세포의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끓음 안 만들고 잘 우리 에너지 만드는데 기초가 되는 이 호흡이 상당히 중요하다. 뭐 이제 방법까지도 이게 이제 2500년부터 사용해 온 거예요. 근데 의학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종교적이나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을 못 했는데 현대 통합의학에 오면서 이런 방법들이 지금 의료로 이제 시작된 거예요. 사용되기 시작된 거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세포의 체질 개선이에요. 건강한 체질로 근본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가지고서 호흡만 잘해도 세포를 건강한 체질로 바꿀 수 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온도예요. 온도. 체질 개선 네 번째는 온도를, 우리 몸의 온도를 바꿔야만이 세포의 체질이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체온 1도만 오르면 세포는 병이 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당연히 병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세포의 체질이 완전히 건강한 체질로 바뀐다는 거예요. 체온 1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특히 암 환자, 포함이 난치병 환자들은 1도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이게 결정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죠. 체온 1도를 올리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 알아요. 이제 체온이 올라가면은, 체온이 평균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특히 체온이 몸 안에서 균형, 조화,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체온이 차갑다는 얘기는 뭐 다 되면은 비슷해요. 안의 온도는 손발 온도가 차가운 거예요. 그리고 아랫배의 온도가 차가우면은 체온이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게 되는데, 수족냉증, 하복부댕 이렇게 된 사람은 거의 다가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그 세 가지 원인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증상으로는 너무 피곤해요. 너무 또 손발이 차가웠고, 특히 발이 차가운 분들은 화가 자주 나요. 이게 연결돼 있어요. 이런 증상들하고 분노가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체온이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위로 막 뜨는 거예요. 원래는 체온은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발이 따뜻하고 머리가 시원해야 되는데 그게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세포가 상당히 힘들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방법은 너무 심플하죠. 모세혈관 개선하면 돼요. 모세혈관을 개선하는 방법. 이것을 위해서 자연의학자들이 정말 많은 방법들을 연구해 놨어요. 일본의 그 니시가쪼조는 니시의 6대 운동. 다 이거 손발 따뜻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랫배하고 손발 따뜻하게. 6가지 운동법. 특히 모관 운동, 모세혈관 운동을 통해서 모세혈관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이런 운동법.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에서 그 자연의학자 로브리 박사 같은 경우는 경험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이제 풍욕과 냉온욕을 통해서 이런 모세혈관의 피부 전체에 있는 모세혈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체온이 조금씩 올라가더라. 뭐 이렇게 좀 이야기도 하고요. 지금은 이제 풍욕과 냉온욕 같은 경우는 뭐 일반인들도 쓰지만 대부분 이제 암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우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자연의학적인 운동 방법들인데 이거요. 일반인들도 해보시면은 정말 면역력 좋아져요. 감기 같은 거 달고 다는 사람들은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자, 요즘 특히 이제 현대의학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돼요.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뭘 쓰나요? 이제 그 통합의학을 하는 특히 암을 치료하는 병원 같은 경우는 체온 1도 올리기 위해서 고주파 온열료법 쓰시잖아요. 요즘은 또 전신 온열료법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비슬토요법 다 이 체온 1도를 올리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병원에서 급할 때 그냥 쓰는 거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자연적인 어떤 이런 체온을 올릴 수 있는 모세혈관의 어떤 지압법, 여러분들이 걷기, 아까 얘기한 풍용냉온욕, 니시의 6가지 운동 이런 걸 통해서 흐름을 좋게 해서 체온을 올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세포의 체질은 개선이 되겠죠. 자, 결론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하여튼 4가지 방법, 여러분들의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방법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세포를 이렇게 개선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건강의 문제, 특히 암 환자 같은 경우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병들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병원 치료를 병행하시게 되면은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고 또 말기암에서 살아오시고 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이기도 해요. 자연이다 해가지고서 산속에 안 들어가셔도 집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생활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운동을 통해서 아니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체질을 개선하시게 되면은 좋은 치료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요. 이것이 이제 또 그 슈바이처 박사가 말한 그 내 안에 100명의 의사가 있다, 현명한 의사가 있다, 내 안에 100명의 현명한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방해만 하지 않으면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다 알고 있다. 여러분들이 세포의 체질을 개선해 주시면 병은 그 세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방해만 하지 않으면. 그런 치료법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세포의 체질 개선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건강 다 챙길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칼로리 영양소를 만드는 미량 영양소하고 칼로리를 만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영양소 문제하고 칼로리 문제를 같이 이렇게 막 생각하게 되는데 둘을 나눠보면 이게 상당히 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음식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질병을 치료할 때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셔야 돼요. 영양소는 9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까지 5대 영양소로 하지만은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우리가 칼로리 영양소라고 얘기해요. 나머지 물부터 시작을 해서 비타민, 미네랄, 물, 식이섬유, 그 다음에 파이토케미칼, 효소, 이렇게 나머지 6개가 미량 영양소라고 얘기해요. 그걸 영양소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고요. 나머지 3개 탄탄지를 그냥 칼로리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탄탄지 3대 영양소는요, 그 칼로리 영양소라고 부르고 칼로리라고 부르는데 이건 그냥 인체 내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되게 그 땔감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게 그냥 석유 아니면 석탄 이런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땔감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영양소라고 불리는, 미량 영양소라고 불리는 6가지, 비타민, 미네랄부터 시작해서 효소까지, 요것을 갖다가 우리가 영양소라고 부르는데 무슨 역할을 하냐면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잘 태울 수 있게끔, 탈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영양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이제 일단은 칼로리하고 영양소하고 이제 혼돈이 좀 안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적정량의 땔감, 칼로리가 들어왔다고 해서 집어넣었다고 해도 이 불쏘시개가 나머지 이 영양소가 없게 되면 넣어주지 않으면은 제대로 타지 않아요. 끓음만 잔뜩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게 활성산소예요. 그렇게 나오는 것이. 칼로리 영양소는 칼로리는 에너지를 만드는 원료가 되는 거고, 미량 영양소, 즉 영양소는 대사 기능에 관여하고 좀 아픈 세포도 치료해주고 독소도 막 배출해주고 항산화 작용도 하고 이런 거에 관여해요. 면역에도 관여하고. 그래서 우리가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칼로리 영양소를 태워가지고서 칼로리를 태워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즉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면 엄청난 끓음이 나와요. 석탄을 태울 때 산소가 공급이 부족하면은 이게 많이 나오듯이 산소가 있어도 그렇게 많이 끓음이 나오듯이 영양소가 부족하면 많은 양의 끓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아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상의 목표였던 시대가 있어요. 과거에. 이때는 3대 영양소, 즉 칼로리가 정말 중요했어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우리가 못 먹을 때. 이때는 칼로리 영양소가 정말 최고로 치고 이게 그냥 영양소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을 때가 됐는데,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서 당뇨나 고혈압이라든가 성인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래서 지금은 풍요병이라고 얘기해요. 칼로리를 많이 먹어서 오는 병을 풍요병이다. 대표적인 질환이 암이에요. 암에 폭증하는 이유도 이 풍요병 때문에 그래요. 칼로리 과잉에서 오는 풍요병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이 생활습관병이라고 하는 이 성인병 창궐하고 막 이렇게 한 것도 이거하고 딱 맞물로 떨어져요. 당연한 거잖아요. 배고프다고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배고프다고 이제 허기를 느껴지면 세포가 이제 허기를 느끼는 거죠. 이때는 실제로 칼로리를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미량 영양소를 달라는 얘기예요. 즉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식이섬유, 이게 효소까지 이 6가지 영양소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신호를 주게 되는데, 그때 뭘 줘야 되냐면은 생채소하고 생과일 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칼로리를 먹는 습관이 들인 거예요. 그때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과식할 수밖에 없어요. 먹고 또 배고픈. 그래서 이제 세포의 어떤 완전한 허기를 채우지 않고서 계속 긴장된 삶이라든가 스트레스 받은 삶으로 인해서 마음의 허기가 왔다는 것을 자꾸의 세포가 허기가 왔다라고 하면서 뭘 먹나요? 가공한 식품을 여러분들이 먹게 돼 있어요. 가공식품을 많이 드신 분들은 일단 가공식품을 덜 먹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내가 마음의 허기가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이것이 바로 또 영양소와 칼로리를 우리가 구별해서 우리 세포에 또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이렇게 채우는 방법이 아닐까.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은, 세포의 허기와 마음의 허기를 가지고서 두 개를 가지고서 또 이 영양소와 칼로리를 접근하셔라. 실패하지 않는 다이어트 할 수 있다. 건강한 음식 습관을 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세포의 허기를 채우는 것은 칼로리가 아니다. 바로 생채소와 생과일 같은 미량 영양소가 밸런스가 딱 맞은 이런 식품들이다.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시게 되면 여러분 세포가 아마 스스로 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칼로리와 영양소를 확실히 좀 구별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탄탄지, 이 음식을 먹어서 에너지를 만들 때 또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건 이제 다 알아요. 이게 이제 소화 흡수를 통해서, 흡수를 통해서 세포 속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거 어디로 들어가요? 세포 안에 들어가면 미토콘드리아가 가는 거예요. 그걸 태워가지고서 다시 건강한 에너지를 만들고 그 안에서 다시 우리 몸 안에 있는 충분히 세포에서 쓸 수 있는 영양소로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현대 영양학적으로 보면은 탄수화물, 단백질 1g을 태우면 몇 칼로리 나와요? 다 아시죠? 4칼로리 나오는 거잖아요. 4칼로리. 지방은 9칼로리가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현대 영양학이에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칼로리에 대해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기초대사량도 딱 만들어 놨어요. 기초대사량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고 살아도 인체가 필요한 에너지 양이에요. 특히 저 이제 요양병원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법적으로 이렇게 그만큼은 기초대사량만큼은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안 주면은 굶겨 죽이는 거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현대영양학을 기준으로 현대 병원들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기초대사량을 주게 하는 거, 이걸 가장 중요시 여겨요. 현대영양학에서. 그리고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체중도 이제 체중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1kg당 남자하고 여자가 조금 달라요. 기초대사량 대사하는 게. 그래서 체중 1kg당 남자는 1시간당 2칼로리예요. 여자는 1.9칼로리고 여자가 조금 덜 소모해요. 70kg을 갖다가 기준으로 사람을 한다고 하면은 남자는 1700이 나와요. 여자는 대충 한 1450 정도, 이 정도 칼로리가 나오겠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현대영양학이 만들어져요. 이 이론이요, 100년 전에 만드는 거예요. 지금 상당히 발달했는데 아직 이 영양학을 지금도 바꾸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물 1g의 온도를 갖다가 1기압에서 14.5도에서 15.5도까지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 양이 1칼로리예요. 표준을 이렇게 정해놔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조건하고 우리 몸의 조건이 똑같은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세포에서의 조건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떻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깡통에서 태워가지고서 거기 나오는 열량을 식증가하고 인체 내 세포에서 깡통 아니에요. 완전히 그 안에 사람마다 다 다르고 변수가 너무너무 많아요. 모든 사람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 이제 칼로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외에 나머지 6가지 미량 영양소가 어떻게 내가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이 칼로리가 확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신체 내에서는 이게 포인트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그 기초대사량에 우리가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음식을 딱 먹으면 우리가 세포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은 세포질에서는 수력 발전을 해요. 청정 에너지를 만들었는데 이곳에서는 적은 양의 에너지를 만들어요. 자체적으로 정말 필요한 청정 에너지를 만들어 갖고 똑같이 사용. 우리 바깥에 지금 사회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청정 에너지 만드는 거하고 똑같이 우리 몸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를 소우주라고 얘기하는 거고, 하여튼 그렇게 만들어지고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세포 내의 소기관이라고 하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는 화력 발전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석탄을 태우면은 뭐가 나와요? 끓음 나오고 막 이렇게 활성산소 나오잖아요. 그 끓음을 갖다가 우리가 또 활성산소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은 칼로리는 칼로리 영양소, 탄탄지는 그냥 땔감일 뿐이다. 나머지 주요 역할을 하는 것은 미량 영양소하고 산소예요. 이게 에너지의 칼로리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만들어내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이 미량 영양소로 해서 나머지 그 영양소들, 산소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특히 땔감 집어넣었다고 해서 불쏘시개 역할하는 이런 영양소, 부가 영양소, 미량 영양소 이런 것들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당연히 여러분들 그냥 칼로리만 만들어내는 몸속에서 칼로리만 만들어내서 여러분들을 비만으로 만들고 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칼로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칼로리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다이어트라든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칼로리에는 반드시 영양소가 필요하다. 6가지 영양소의 미량 영양소가 산소가 꼭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건강을 또 음식을 섭취하실 때 또 한번 조금만 한번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실천하시면 건강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이어트에 반드시 성공하는 식습관. 우리가 수많은 다이어트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몇백 가지예요. 그 수많은 방법들이 나오는데 성공한 다이어트가 일단은 없어요. 인류 역사상에 다이어트에 성공해가지고서 끝까지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없다. 왜 그럴까요? 본성 때문에 그래요. 본성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까요? 세포와 허기는 다이어트로 하면 다 돼요. 마음의 허기를 채울 수가 없어요. 지금 하는 여러 가지 다이어트 방법이 세포의 허기는 채우는데 마음의 허기를 채울 수 없으니까 우리 몸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밸런스 맞추라고.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그리고 또 나중에 뒤에 요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겪게 된다는 거예요. 딱 3가지 원칙만 지키시면 돼요.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3가지 원칙만 지키시면 다 성공할 수 있다. 첫 번째, 다이어트 성공 제가 1원칙이라고 얘기해요. 본능과 싸우지 말아라. 자기 본능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은 없어요. 그거 이기면 성인이에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 성인이 아니잖아요.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참고 다이어트기 위해서 막 참고 좋다는 것만 막 건강에 좋다, 몸에 좋다, 막 다이어트에 좋다 이런 것들만 계속 드시면서 마음의 허기와 싸우시게 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본능과 싸우지 마라. 이게 제 1원칙이에요. 이거 안 지키면 3개월은 할지 몰라요. 최고하면 2년까지도 할 수 있어요. 미국의 연구에 의하면 2년 뒤에는 어떤 다이어트도 똑같더라. 이게 연구 결과로 나와요. 음식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그걸 보면서 똑같이 이렇게 제가 음식으로 병을 치료한다고 접근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연구 논문이었어요. 2년 뒤에 그 좋다는 다이어트 방법들을 다 연구해봤더니 2년 뒤에는 다 똑같아지더라. 다시 원상복귀되고 요요 현상 심하게 앓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본능과 싸우지 않고 하는 다이어트 방법을 찾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다이어트 성공 두 번째예요. 이번에는 음식과 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본능과 싸우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음식과 싸우지 말아라. 음식과 안 싸우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본능하고 같이 다 조화를 이루는 이런 다이어트 방법, 제가 쓰는 방법이고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다이어트 방법이다. 음식에 먹는 순서만 바꾸시면 돼요. 음식 먹는 순서를 바꾸고 세포의 허기와 마음을 허기를 같이 채울 수 있도록 어떤 것부터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실 때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드셔요.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음식부터 충분히 드셔야 돼요. 그것을 심플하죠? 네, 본인이 생각할 때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맛있게 충분히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먹는 순서를 딱 이렇게 제가 정해놨어요. 따라하기도 쉬워요. 어떻게 해요? 건강에 좋은 물, 생과일 같은 거, 과일을 갖다가 짚는 와일드 같은 거 이런 것도 괜찮아요. 과일 주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식전 30분 전에. 과거에는 또 뭐 이거 별로 안 가리고 뒤에도 먹고 했는데 이번에는 성공한 다이어트를 하시려면은 반드시 식전 30분 전에 드셔야 돼요. 30분 전에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에 진짜 좋은 뭐 좋죠? 다 지금 아시죠? 채소가 건강에 좋다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이제 생채소가 건강에 좋다고 하는 것은 너무 잘 알아요. 생채소 하면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잎채소와 뿌리채소. 이 균형을 맞추셔야 돼요. 이 균형을 맞춰가지고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식사 전에 먹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 이걸 먼저 먹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여러분들 식물성 단백질 다 좋다는 거 아시잖아요. 쌈을 싸서 드시면 돼요. 지금까지는 거기다가 쌈 싸서 뭘 쌌어요? 고기를 쌓고 밥을 쌓고 이렇게 드셨는데 요것만 바꾸시면 돼요. 두부를 싸시면 돼요. 두부를 싸셔서 맛없으면 안 돼요. 거기다가 반찬을 맛있는 반찬을 넣으시면 됩니다. 대신 어떤 거? 김치류 넣으시면 돼요. 생으로 만든 거 요즘 많잖아요. 막 갓김치, 깻잎 뭐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 좋아하시는 거 넣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거기다 넣어가지고서 적당한 간을 이렇게 해야만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요것을 먼저 충분히 드시는 거예요. 그냥 충분히 드세요. 소식하려고 막 참고 막 칼로리 제한하려고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했던 방법은 여러분들이 평생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습관만 들면 평생 할 수 있어요. 배불리 먹고 살 빼는 이 방법이 자연법이에요. 자연법에 의한 방법인데 이게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이 방법을 선택하시면 다이어트도 성공하지만은 병 치유는요 보너스로 얻는 거예요. 음식을 갖고 막 병을 치유하려고 집착하지 마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다 보면 다이어트도 성공하고 그냥 병도 치유되는 거다. 이게 자연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세 번째 다이어트 성공 제 3원칙 생체 리듬에 맞게 먹어라. 생체 리듬에 맞게 먹어야 돼요. 이 좋은 음식도 여러분들의 이 생체 리듬에 안 맞으면 완전히 그냥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어떤 때 다이어트, 야식 생체 리듬에 안 맞아요. 야식은. 생체 리듬 다시 한번 조금 설명해 드릴까요? 아침부터 저녁부터 몇 시에요? 9시부터 뭐 8시부터 하자고요.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8시간. 이때는 무슨 시간이에요? 잠자는 시간이잖아요. 음식 먹은 것을 나누고 복구하고 회복하고 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먹으시면은 당연히 이게 생체 리듬에 안 맞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뭘 드시면 되냐? 물 드시면 돼요. 차 종류나 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흡수가 잘 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드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새벽 시간. 아침 이제 새벽 4시부터 언제까지? 정오까지. 이때는 청소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몸을 해독하고 청소하는 세포가 배설하고 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때 아침에 이 공복일 때 우리 장에서 운동을 도와주는 연동 운동을 도와주는 모티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 호르몬 때문에 아침 공복에 물을 많이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는 유동성 음식을 많이 드실 때가 좋아요. 여러분들이 허기와 싸우기가 힘들다. 그러면 히포크라테스 수프 같은 것도 괜찮고요. 여러 가지 주스류 뭐 이런 것들이 이때 집중적으로 먹는 시간을 가지면은 생체 리듬에 딱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점심부터 저녁 8시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때가 우리가 음식을 먹고 활동하고 여러분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세포를 어떻게 보면 고장내는 시간이에요. 과로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시간이니까 이때는 즐거운 삶을 사시면 됩니다.
마음껏 드시면서 대신 음식 먹는 순서를 이렇게 지키셔야 돼요. 점심과 저녁은 반드시 좀 전에 얘기했던 이 순서를 지키시고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이상만큼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기 몸을 음식을 갖고 자기 몸을 대우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그 대우를 받은 여러분의 세포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되돌려주는 거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막 해야만 되고 막 집착을 해갖고 해서 자기 몸을 대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상냥하게. 자기한테 좀 상냥하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남한테는 상냥하게 하는데 자기한테는 상냥하게 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자기한테 상냥하게 이렇게 자기 몸을 대우해 주게 되면은 다이어트에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 자, 이걸 우리가 한번 해보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이런 자연추 통합의학 이런 병원을 한다고 하니까 두 가지 종류의 어떻게 보면은 그 살을 찌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해달라는 분도 있고 살을 빼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7대3이에요. 살을 빼고 건강을 찾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한 7, 8 되고 2, 3은 살을 찌게 해달라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섭리는 균형이에요. 균형. 조화가 깨진 거예요. 이런 음식과의 조화가 깨져서 문제가 온 거기 때문에 살을 찔 때도 이 방법을 계속해서 생활을 습관화하시면은 살이 너무 빠지신 분들은 살이 반대로 쪄요. 그리고 살이 많이 찌신 분들은 살이 쭉 빠지면서 건강으로 가는 이런 다이어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쉽지 않나요?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뭐 오메가6가 과다하게 들어갔을 때 오메가3하고 오메가6의 비율인데요. 이 비율이 무너졌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3는 거의 없고 오메가6가 많아진다. 그럼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염증을 유발하는 반응이 너무 잘 나타나요. 다 아시다시피 요즘은 오메가3나 오메가6 같은 경우 뭐 오메가9도 마찬가지고 지방산이잖아요. 주로 이 지방산은 세포를 복구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게 뭐 오메가3든지 오메가6든지 관계없어요. 이게 오메가3, 6는 나쁘고 오메가3는 좋다 이게 아니라 얼마만큼 균형을 잡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또 이것은 필수지방산이라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먹어야 돼요. 우리 안에서는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안 된다는 거죠. 이 오메가3와 오메가6의 적정한 비율이 있어요. 보통 1대4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1대10 정도까지도 공하고 요즘은 뭐 1대20까지도 적절하다고 보기도 해요.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알려지기 있는데 현재 우리가 일반인들을 검사해 보면은 1대30, 1대50 이 정도가 나온대요. 그래서 전부 다 좀 염증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런 우리의 몸 상태가 돼 있다. 그래서 병이 많이 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오메가6를 더 우리가 많이 먹게 되면은 하여튼 염증성 질환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염증성 질환 뭐죠? 대표적인 게 쉽게 얘기하면 관절염도 다 염증성 질환이에요. 혈액 안에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쌓이고 넘치면 마지막에 대표적인 질환이 암이에요. 암. 그래서 암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균형이 무너졌을 때. 하여튼 우리가 먹는 대부분 그 식물성 기름이라고 알려진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카놀라요, 옥수수요, 포도씨유, 뭐 해바라기씨유, 현미유 막 이름 들어보면 건강해 보이잖아요. 이거 비율로 따지면은 오메가3 거의 없어요. 그냥 오메가6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우리가 판매되고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거 중에서 들기름과 아마씨유를 제외하면은 전부 다 오메가3보다는 오메가6가 주를 이루는 기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오메가6가 꼭 나쁜 것이 아니다. 오메가3와의 균형이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율을 지켜야만 여러분들이 만드는 그 혈액이 혈압을 조절해주고 혈액의 응고를 조절해주고 면역 기능 특히 면역 기능에 관여를 해주고 생체 리듬상의 어떤 정상을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오메가6가 많아지면은 질병들로 얘기하면은 염증이라고 그랬잖아요. 염증이 촉진되니까 암세포 막 많이 발생된다고 그랬죠. 또 중요한 것은 호르몬하고 관련돼 있어요. 특히 인슐린 호르몬하고 상당히 관련이 많은데 인슐린 호르몬의 혼란을 초래해버려요. 6가 많아져 버리면. 그리고 또 식욕이 증가하는 이런 역할도 해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많이 또 먹게 돼요. 그러면서 식욕이 증가하면서 대사성 질환, 비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이런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암세포의 성장을 막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여튼 오메가6 지방산이 주가이루는 들기름과 아마씨유를 제외한 나머지 기름들, 그 다음에 육류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기름에 튀긴 음식으로 이렇게 적당히 먹는, 너무 많은 양을 먹지 않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들기름과 아마씨유가 제일 그래도 분포가 좋아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어떤 균형을 보면은 비율을 보는 게 중요해요. 비율을. 그렇다고 모든 들기름이라고 해서 다 오메가3만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들기름은 한 65% 정도가 오메가3고 나머지는 오메가6 이렇게 구성이 돼요. 나머지. 그 다음에 이제 아마씨유 같은 경우는 한 70%가 오메가3예요. 여러분들 또 하나 아는 것이 있는데 이 대륙별로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남미에서 나오는 치아씨드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 70% 정도가 오메가3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먹는 견과류에도 적절한 오메가3와 오메가6가 들어가 있는데요. 잣기름 같은 거, 잣 있잖아요. 잣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한 15% 정도 내외가 들어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호두 좋다고 하는데 호두에도 비슷하게 이렇게 오메가6가 3와 이렇게 적절한 비율로 들어있어요. 하여튼 이외에는 모두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이런 기름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는데 참기름 같은 경우도 이게 오메가3도 좀 들어있어요. 비율이 좀 오메가6 비율이 좀 많아져 있기는 하죠. 그렇지만은 참기름을 우리가 나쁜 기름이라고 얘기 안 하죠. 오메가6가 무조건 나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참기름에는 1대 138 정도로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포도씨유나 해바라기 씨유 같은 경우는 오메가3 1, 오메가6 199 더 많아지죠. 그 다음에 이제 옥수수유 같은 경우도 1대 58, 아보카도 여러분 좋은 기름이라고 하시잖아요. 그 안에는 1대 12.5 이렇게 분포도가 조금씩 다 다르다. 오메가9이 많이 들어있는 올리브유 건강에 좋다고 우리가 하는데 올리브유 같은 경우는 1대 14대 71 이게 이제 오메가3와 오메가6와 오메가9의 비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견과류 같은 게 브라질 너트나 이런 견과류에도 보통 1대 한 100, 200 요 정도 사이에서 특히 브라질 너트 같은 경우는 1대 한 400 요 정도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메가3가 또 많이 들어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만은 등푸른 생선, 바다에 있는 등푸른 생선에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어요. 고등어, 참치, 멸치, 청어 이런 것들이죠. 정어리, 바다 생선에 많이 들어있는데 이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걸 드실 때는 너무 큰 거 드시지 말아라. 먹이사슬에서 밑에 있는 거, 그 손바닥 정도 크기 이내를 드셔라 라고 하는 것은 중금속 때문에 그래요. 중금속에 노출되게 되면은 오메가3 많이 들어있는 거 드시다가 중금속에 오염될 수 있으니까 적절량을 조절하시는 게 좋고요. 하여튼 육류에 들어있는 기름들도 우리가 지방산으로 많이 보는데 이건 대부분 다가 오메가6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오메가3를 들어가는 그 원료를 갖다가 고기한테 한번 줘보는 거예요. 이건 이제 강원대에서 이제 연구한 내용인데요. 들깨를 사료로 해갖고서 한번 줘본 거예요. 소, 돼지, 닭이도 괜찮아요. 이런 거에다가 이렇게 줘보니까 비율이요. 확실하게 좋아지는 거예요. 1대 3 이런 식으로 딱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사람이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 안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그 고기인데 그 고기를 먹었더니 우리 몸 안에 혈액 내에 돼 있는 거 보니까 오메가3와 오메가6가 1대 4 정도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고서 균형을 맞으니까 그것을 요즘 상당히 많은 특히 이제 암 환자분들은 그런 고기를 찾아서 또 적당하게 드시기도 하시는데 조심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단지 오메가3와 오메가6만 비율이 맞는다고 해서 우리 몸의 전체 비율이 맞는 건 아니에요. 균형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고기들도 많이 드시게 되면은 우리 몸의 균형을 좀 깨트릴 수 있다.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총 열량의 10%가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우리 몸에 균형이 문제가 생기면서 우리 몸 안에서 나쁜 혈액, 악액질이 만들어지고 암세포의 먹이가 된다고 하는 것이 연구 결과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적당히 그 균형을 맞춰서 드신 이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특히 오메가3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오메가3가 좋다고 무조건 많이 먹는 우울을 범하지 않도록 균형 있게 드실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 한번 실천하셔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기름을 섭취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죠. 다 하게 돼 있는데 음식의 기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음식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음식의 기본은 좋은 거 먼저 먹는다예요 라고 했잖아. 그래서 죽어도 나는 식물성 식용유 이런 것들이 해로우니까 안 먹겠다가 아니라 먼저 좋은 거 먼저 충분히 드시고 나서 그런 걸로 만든 음식은 천천히 드시면 돼요. 양이 적으면 우리 몸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이요. 일단 물이 한 60, 70% 정도를 차지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이 보통 한 16, 15% 내외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질, 우리가 이제 지방산이라고 하는 좀 전에 얘기했던 뭐 식용유도 마찬가지고 식물성 식용유도 이 지질에 해당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차지하는 것이 한 13%, 주로 세포, 막을 형성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무기염류, 미네랄이라고 하는 그런 무기염류가 한 4.4%, 탄수화물은 0.4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거 있어서 이렇게 몸의 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인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게 식물성 뭐 기름을 포함해서 기름 섭취를 지방 섭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열량이 전체 열량의 25에서 35 정도 돼요. 25에서 35 정도가 우리가 지방을 그 정도의 열량은 지방으로 섭취하는 것이 균형이 맞는다라고 하는 것이 현대 영양학의 지금 주장이고 보통 우리가 식단을 짤 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많이 짜게 되죠. 그 중에서 특히 필수지방산은 이 세포의 재생과 이 성장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해요. 그 피부의 재생이라든가 우리가 생식기의 어떤 성장, 그 다음에 세포막 구조의 생성 뭐 이런 거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호르몬 생산이 담즙산을 생산하거나 호르몬을 생산하거나 이때도 또 이 지방산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안 좋다고 하나도 안 먹는다. 이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자, 이렇듯 내 몸을 구성하는 것들이 이게 세포 재생, 성장시키는, 유지시키고 주요 성분들이 이 지방산을 사용한다는 거고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불량식품으로 그걸 만들면 되겠어요? 병이 왔다는 얘기는 불량식품으로 그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량해진 거예요. 하여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내가 먹은 음식이 바로 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하루에 1조 개 정도의 세포가 죽고요. 1조 개 정도의 세포가 다시 태어나요. 이 과정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식은 나이가 먹으면 끝나지만 세포는 죽을 때까지 재생을 계속 새로운 재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쁜 음식 쓰면 안 된다는 원리고요. 하여튼 세포의 주원료가 되는 이 지방산을 정제 가공한 걸로 이렇게 섭취하면은 되겠어요, 이거. 특히 트랜스 지방 같은 벽돌 지방산으로 이걸 채운다. 이것은 병을 만드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내 몸을 구성하는 이런 이 세포 재생과 성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름 섭취하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추면 돼요. 건강한 기름을 섭취하는 두 가지 원리로 원칙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지방을 섭취하시면은 아마 세포에서 다시 건강을 되찾지 않을까 싶은데요. 첫 번째가 필수지방산인 오메가3와 오메가6 균형을 잘 맞춰서 먹는다. 하여튼 오메가3와 오메가6는 필수지방산입니다. 인체에서 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 오메가3와 오메가6가 균형이 있다. 오메가3, 들기름, 아마시유, 치아시드 이 이외에는 거의가 오메가6가 주로 많다. 그 다음에 이제 동물성 지방은 거의 다 오메가6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어요. 원료는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균형 맞춰주는 거 오메가3와 오메가6를 균형 맞추는 거라면 두 번째는 추출법입니다. 추출법은 저온 저압에서 추출하는 하여튼 볶고 깨고 다지고 막 이렇게 하는 전통적인 방법을 갖고서 하셔야만이 거기다가 또 화학 처리하지 않는 이런 방법을 하셔야만이 기름 섭취를 건강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 지키셔가지고서 건강을 찾는데 우리 몸의 세포를 재생하고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건강한 세포를 만드는데 이렇게 스스로한테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지방산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먹어야 하는 기름과 먹지 말아야 될 기름
이것은 항상 우리가 입맛을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요. 세포를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자연 치유를 우리가 한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원리가 있어요. 그 섭리라고도 우리가 표현하는데 하여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은 자연의 본성으로부터 멀어지면 병은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가공을 하면 할수록 입에는 좋아지고 세포에는 해를 끼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걸 기준으로 해서 먹어도 좋은 기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전통적인 그 저온에서 압착식으로 우리가 보통 27도 정도가 기준이라고 해요. 그리고 기압은 뭐 보통 한 450 정도 기압 이내 압력을 통해서 짜낸 거 이렇게 해서 짜낸 추출된 기름들을 이거 먹어도 좋은 기름이 되겠죠. 이렇게 짜내는 게 어떤 기름이 있죠? 들기름, 참기름 정총 방식으로 짜낸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냉장 보관이 필수예요. 오래된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산패가 되어버려요. 특히 햇빛에 쏘이면 기름 넣는 용기도 기름이 투명하지 않도록 거기 색깔이 좀 있는 맥주병 같은 그런 색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산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름도 공기하고 노출되면서 산패가 돼버리면은 그것은 악액질로 바뀌어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코코넛 오일 같은 경우는 이 식물성 포화지방산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하여튼 코코넛 오일 같은 경우도 선택할 때 저온에서 압착한 엑스트라버진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식품을 좀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아마씨유도 이런 원리에 의해서 올리브유도 이런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엑스트라버진 저온 압착식에서 만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먹어야 될 기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먹지 말아야 될 기름. 우리가 역사적으로 유사일에 이렇게 많은 식용유가 나온 것은 아마 세포가 깜짝 놀랄 거예요. 너무 많다. 범람하는 시대에 우리가 쌓여있다. 우리가 말하는 가공, 정제해서 만들어지는 카놀라야, 콩기름, 옥수수, 현미유, 해바라기 씨유, 면실유 하여튼 이런 정제 가공된 기름은 양을 좀 줄이셔라. 하나도 안 먹고 산다는 것은 또 이게 세포의 허기를 또 자극하니까 그 마음의 허기까지 자극을 균형이 안 맞으니까 그냥 양을 줄여서 좀 드셔라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하여튼 이런 걸로 만드는 또 2차 가공식품, 뭐 3차 가공식품 이런 것들은 적절한 양을 조절하시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특히 이제 오메가3가 많다고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생선오일 같은 경우도 많이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챙겨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꼭 원료의 원산지를 좀 보실 필요도 있고요. 이 손보다 좀 적은 거 이렇게 해서 중금속에 오염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셔갖고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또 먹지 말아야 될 기름에 또 동물성 기름이 해당되겠죠. 하여튼 동물성 기름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자란 그 자연 속에서 뛰어놀고 자란 그 방목한 거, 특히 닭 같은 거, 계란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뭐 요즘은 동물복지 해서 이렇게 많이도 이야기도 하지만 동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먹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도 아마 동물복지는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본성대로 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걸 너무 막 가둬놓고 이게 스트레스 많이 받은 그런 제품을 대량 생산해냈다고 해서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로 건강을 생각하면 가성비가 좋은 게 아니다. 그런 음식을 찾아서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혜를 좀 발휘하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먹지 말아야 될 기름 중에 마블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참 그게 많아야 맛이 좋아요. 그 마블링의 수치를 가지고서 등급을 매긴다는 것이 아마 전 세계에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을까요? 응? 하여튼 좀 그렇게 돼 있어요. 뭐 A, 뭐 마이너스, A 플러스 몇 개 등급 막 이렇게 나눠 있는데 그렇게 만들려면은 인위적인 환경에서 만들어야 그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자연 환경 속에서 또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생산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찾아서 많이 좀 드시면 그런 것들을 드시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먹어야 될 기름, 먹지 말아야 될 기름을 한번 구별해 봤는데 건강하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특히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지키셔야 된다. 그래서 완전히 좋아하신 분들은 자기 건강 상태에서 조금 더 여유가 있을 수 있지만은 지금 현재 많이 아프신 분들은 이런 것조차도 잘 지키셔야만 건강으로 회복하는 길을 갈 수 있다 이야기 드릴 수 있어요.